지혜야,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시댁에 진짜 파산했다고 말해. 갑작스러운 엄마의 충격적인 지시였어요. 아버지로부터 200억을 상속받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거든요.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야? 이유는 묻지 말고 엄마 말 딱 한 번만 믿어줘. 이성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평생 봐온 엄마의 눈빛에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엄마와 저희 직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게 제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요. 지성 씨, 아버지가 빚을 남겼어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의 첫 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돼? 우리 집은 괜찮은 거지? 그리고 며칠 후 시댁에서 일어난 일은 그 거짓말이 제 인생을 구하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5억 빚더미 주제에 뭘 그렇게 당당해? 친정에서라도 돈 좀 빌려와. 제 양볼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동안 속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분해서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제가 숨기고 있던 200억짜리 비밀이 곧 그들 앞에 드러날 거라는 걸요. 지금 시청하시는 유튜브 수익의 일부는 소아암, 어린이와 노인복지회에 기부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마음으로 후원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지혜입니다. 올해 33살이고 서울 도봉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결혼한 지 이제 막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지성 씨와는 소개팅으로 만나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어요. 평범한 신혼부부죠. 아니, 평범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모든 게 달라진 건 지난 7월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야, 빨리 와. 아버지가.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황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늦었다.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에 무릎이 꺾였어요. 아버지는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평소처럼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3일간의 장례식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으셨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성 씨도 장례 기간 내내 옆에서 도움을 주었어요. 어머님께서도 조문을 오셔서 절을 하시며 위로해 주셨죠. 지혜야, 이제 우리가 내 든든한 가족이니까 너무 걱정 말거라. 그때는 그 말씀이 진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에 낯선 중년 남성이 찾아왔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송지혜 씨 맞으시죠? 저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의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아버지께서 빚이라도 남기신 건 아닐까 싶어서요. 아버님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전달하러 왔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씀하셨어요. 고인께서는 부동산과 주식, 현금을 포함해서 약 2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따님께 물려주신다고 유언하셨습니다. 그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200억이라는 숫자가 현실감 없게 느껴졌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요? 네, 확실합니다. 다만 상속세 등의 절차가 있으니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다음에 다시 만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변호사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유언장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양평에 있는 친정집으로 갔어요. 엄마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웃으시더니 곧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지혜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유언장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듣고 계시다가 한참 후에야 입을 여셨어요. 그래, 아버지다운 일이네. 그런데 지혜야.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댁에는 절대 말하지 마라. 왜요? 가족인데. 지혜야, 엄마가 시어머니 눈빛을 봤어. 좋지 않다. 특히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득거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때는 엄마 말씀이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못마땅해 하시긴 해도 그래도 같은 가족인데 뭐 그럴까 하고요. 하지만 엄마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덧붙이셨어요. 일단 네가 어떤 사람들과 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봐.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그런데 엄마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된 건 한 달 후였습니다. 그날은 8월 말 토요일이었어요. 무더위가 한풀 꺾인 오후, 수원 전통시장에 있는 엄마 좌판을 도우러 갔어요. 엄마는 30년 넘게 그 자리에서 나물과 반찬을 파셨거든요. 지혜야, 저기 김치 포장 좀 도와줘. 엄마가 가리킨 곳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렸어요. 시장 건너편 떡집 앞에 어머님이 서 계셨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서너 명과 수다를 떨고 계셨죠. 목소리가 커서 여기까지 들렸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말이야. 정말 안 됐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친정아버지가 사업 완전히 망해서 빚을 엄청 남겼대요. 우리 사위가 다 떠안게 생겼어.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어머나, 그럼 얼마나 돼요? 5억은 좋게 될 거래. 애초에 없는 집에서 자란 애니까 돈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참 답답해. 주변 아줌마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군가는 그래도 며느리가 예쁘게 생겼으니까 뭐라 못하겠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뛰쳐나가 따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장 끝에서 엄마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입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참아.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화가 나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떻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소문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까요? 엄마 좌판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엄마는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아셨나 봐요. 들었구나. 엄마, 어떻게 저런 말씀을, 그래서 말했잖아. 아직 때가 아니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성 씨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오늘 우리 집 제사 아니야. 어머니가 일찍 오라고 하시는데, 알겠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머님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시댁으로 향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어떤 며느리로 보고 계신지 이제 똑똑히 알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가난한 집딸, 시댁의 집만 되는 며느리. 하지만 제가 실제로는 200억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신 채로요. 과연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그리고 언제까지 숨겨야 할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비밀이 앞으로 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시댁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루 종일 어머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성 씨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고생했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별 말씀 없으셨어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하루 종일 지었던 어색한 미소를 지워냈어요. 얼굴 근육이 굳어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오늘 시댁에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혜야, 친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더 챙겨줘야겠구나. 이제 우리 집 딸이니까 걱정 말고. 그래도 어쩌겠니? 이미 결혼했는데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말마다 동정 어린 표정을 지으셨지만 그 시선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건 연민이 아니었어요. 마치 가난한 며느리를 거둬준 은혜로운 시어머니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도 계속 그런 분위기였어요. 친척 어른들 앞에서는 더욱 노골적이었죠. 우리 며느리가 친정 사정이 좀 어려워서 고생이에요. 그래도 착한 애라 불평 한 번 안 하고 잘 따라와 줘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만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옆에서 지성 씨는 깊게 잠들어 계셨어요. 평온한 얼굴로 코를 골며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 문득 부러워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 혼자만의 고민인 것 같아서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것도 얕은 잠이었죠. 꿈에서도 시댁 식구들이 나와서 저를 불쌍하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늦잠을 자서 깨어보니 이미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성 씨는 샤워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나 동호회 모임 있어서 나갔다 올게. 저녁에 들어올 테니까 먼저 드셔. 알겠어요. 지성 씨가 나간 후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혼자 있으니 어제부터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답답하고 울적한 기분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솟아올랐거든요. 엄마만이 지금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급히 외출 준비를 하고 양평으로 향했어요. 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엄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까? 1시간 반 정도 걸려 양평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마을길을 걸어가니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걸었던 길이었거든요. 멀리서 친정집이 보였어요. 단독주택 앞 작은 마당에서 엄마가 뭔가 하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빨간 고추를 햇볕에 말리고 계셨어요. 고추들이 반짝거리며 가을 햇살을 받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지혜야.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엄마는 손을 털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곧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잠도 제대로 못 잤나 봐. 무슨 일 있었어?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마당에 놓인 평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시장에서 들었던 소문부터 시작해서 시댁에서의 제사, 어머님이 친척들 앞에서 하신 말씀들까지 모든 걸요. 말하는 중에 목이 메어왔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어머님이 저를 불쌍한 며느리인 것처럼 대하셨던 순간들을 떠올리니 다시 한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님이 왜 이런 소문을 만들어내신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빚 얘기까지. 엄마는 말없이 제 얘기를 들어주시더니 한참 후에야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지혜야,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너 지금 화가 나는 게 소문 때문이야? 아니면 그 소문이 거짓말이어서야?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정말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둘 다요. 소문도 싫고 거짓말인 것도 싫어요. 그럼 만약 정말로 내 아버지가 빚을 남기셨다면 어땠을 것 같아? 시어머니가 같은 식으로 행동하셨다면?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가족인데,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더니 마당 끝에 핀 코스모스를 바라보셨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분홍빛 꽃들이 한없이 여린 모습이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젊었을 때 얘기해 줄까?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셨어요. 잠시 후 따뜻한 차 두 잔을 들고 나오시더니 제 옆자리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국화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내 아버지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신혼이니까 모든 게 새롭고 좋았지.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야. 엄마는 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딸아, 친정에서 돈 좀 꿔다 쓸 수 없겠니? 집 수리할 게 좀 있는데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야. 그때 엄마는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했어.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엄마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친정에 가서 돈을 꿔왔어. 그때만 해도 외할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 200만 원이었는데 그때로서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 그럼 시어머니가 고마워하셨겠네요. 처음에는 그랬어. 정말 고맙다고, 우리 딸 덕분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멀리 산을 바라보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만날 때마다 우리 딸아, 친정에서 또 돈 가져올 수 있지? 이번엔 얼마 정도 가능할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마치 엄마가 친정 돈을 축내는 며느리인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몇 번 더 가져왔지. 바보같이.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엄마한테 물어보시는 거야. 지혜야, 시댁에서 돈이 그렇게 자주 필요한 거니? 뭔가 이상하다 하시면서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 시어머니는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 그냥 엄마가 얼마나 고분고분한지, 친정에서 돈을 얼마나 쉽게 가져올 수 있는지 시험해 보신 거였지.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번부터는 어머니, 친정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을 드릴 수 없어요라고 말씀드렸어. 거짓말이었지. 하지만 그 거짓말이 엄마를 지켜줬어.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지혜야, 사람의 본색은 돈 앞에서 드러나. 특히 상대방이 돈이 있다고 생각할 때 더 그래. 지금 시어머니가 널 가난한 며느리라고 소문내는 건 분명 나쁜 일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네가 진짜 부자라는 걸 아직 모른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 엄마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들통날 텐데. 거짓말하자는 게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진짜 파산했다고 해라.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서 빚만 남았다고 말이야. 그건 완전히 거짓말인데요. 아니야, 지혜야.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을 확인하는 거야.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어려울 때 진짜 위로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뒤에서 더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똑똑히 봐.
그게 네가 진짜 알아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야. 엄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불안한 감정들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명확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네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내 스스로 충분히 단단해질 때까지. 해가 서쪽으로 기울면서 마당의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고추 말리는 냄새와 국화차 향이 섞여 가을 오후의 정취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만약 지성 씨도 그것도 확인해봐야지. 남편이라고 다르겠어? 사람은 사람이야. 네가 어려울 때 진짜 옆에 서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인지 말이야. 엄마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이 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해볼게요. 그래, 우리 지혜가 현명하구나.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와. 알겠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 방법이 맞는 걸까? 하지만 엄마 말씀이 틀렸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성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말하고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보기로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 방법으로 진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지성 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확인하려는 거야. 이제 확인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엄마와 대화를 나눈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동안 계속 머릿속으로 연습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지성 씨가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지성 씨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이 줄었다면서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냄새가 좋은데 김치찌개 끓였어요. 우리 와이프 요리 솜씨가 늘었네. 고마워. 평소 같으면 그런 말에 기분이 좋아졌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저녁을 차려놓고 함께 앉았어요. 지성 씨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우리 집 김치찌개가 최고야. 지성 씨. 왜? 갑자기 목소리를 낸 제 자신도 놀랐어요. 너무 경직된 목소리였거든요. 지성 씨도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심각한데 할 말이 있어요. 지성 씨는 숟가락을 그릇에 놓고 등을 의자에 기댔어요. 약간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뭔데? 설마 임신한 건 아니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번 말을 시작하려다 다시 멈췄어요. 입 안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일 때문에요. 아버지요? 무슨 일인데? 지성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했죠. 사실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사업. 어떤 사업? 부동산 관련 일이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엄마와 연습했던 대로 차근차근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말하는 건 연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어요. 그래서 지성 씨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빚이 남았어요. 그 순간 지성 씨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놀란 것도 있었지만 뭔가 경계하는 듯한 빛이 눈에서 번쩍였습니다. 얼마나?
너무 빨리 나온 질문이었어요. 위로나 걱정의 말보다 먼저 나온 건 액수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억 정도 된다고 해요. 5억? 지성 씨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눈이 커지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그 빚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제가 떠안게 될 것 같아요. 상속인이니까. 뭐야? 그럼 우리가 5억 빚을 져야 한다는 얘기야? 지성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놀라움보다는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변호사 선생님과 상의해봐야. 변호사는 왜 만났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나하나가 모두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지성 씨, 일단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 갑자기 5억 빚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결혼할 때 왜 말 안 했어?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지성 씨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엄마가 하신 말씀을 떠올렸어요. 사람의 본색은 돈 앞에서 드러난다. 그럼 우리 집에는 영향 없는 거지? 이 집은 내 명이니까 상관없는 거 맞지? 지성 씨의 첫 번째 관심사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네, 그럴 거예요. 다행이네. 그럼 내 명의로 된 건 없지? 통장이나 카드 같은 것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제 통장에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빚쟁이들이 와서 뭐라고 할지 모르잖아. 지성 씨는 벌써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을지 말이에요. 여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냐?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야. 우리가 평생 벌어도 쉽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놀랐던 감정은 사라지고 이제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성 씨, 저도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변호사하고 정확히 상담받아봐. 상속 포기 같은 것도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친정 어머니는 뭐라고 하셔? 엄마도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그럼 친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 어머님이 시장에서 장사하시잖아. 그동안 모은 돈이 좀 있으실 텐데.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친정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지부터 묻는 것이요. 엄마도 여유가 없으세요. 시장 장사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작이에요. 그래도 물어는 봐야지.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줘? 지성 씨의 말에서 묘한 강요가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친정에서 돈을 끌어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요. 그래야지. 그런데 정말 5억이 확실한 거야? 혹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 모르겠어요. 아직 정확한 건 파악이 안 됐어요. 지성 씨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김치찌개가 담긴 그릇을 바라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밥맛이 없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아무리 놀라운 소식이라고 해도 함께 살아가야 할 아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말이 그런 게 맞나요?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네가 원해서 된 일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아버님이 왜 이런 일을... 지성 씨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무겁게 식당에 울렸습니다. 일단 내일 회사에서 법무팀하고 상의해 볼게. 상속 포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보,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미리미리 얘기해줘. 갑자기 이런 폭탄을 터뜨리면
나도 당황스럽잖아. 폭탄이라고 표현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숨겼던 것도 아니고, 저도 모르고 있던 일인데 왜 폭탄이라고 하는 걸까요? 네, 알겠어요. 그날 밤 지성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사람의 본색은 정말 돈 앞에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위로보다 먼저 나온 건 계산이었고, 걱정보다 먼저 나온 건 자기 보호였어요. 제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했을 때, 지성 씨가 보여준 반응은 따뜻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갑자기 골치 아픈 문제를 떠안게 된 사람의 반응에 가까웠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지성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일까? 만약 제가 정말로 200억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지금 제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건 지혜라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라는 이름 뒤에 있는 조건들이라는 건 말이에요. 엄마가 시킨 실험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현실적이었어요. 지성 씨에게 빚 이야기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집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지성 씨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어딘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여보, 오늘 우리 집 가야 하는 거 알지? 토요일 오후 지성 씨가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했어요. 어머님께서 제 이야기를 친척들에게 어떻게 전하셨을지 뻔히 보였거든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친척들이 대부분 모여 있었어요. 지성 씨의 큰아버지 내외분, 작은아버지 내외분, 그리고 사촌들까지 거실이 북적거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자 어머님은 평소보다 더 과장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우리 지혜 왔네. 고생 많겠어. 요즘에 그 말 한마디에 거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친척들의 표정에서 이미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게 익혔습니다. 앉아, 앉아. 피곤할 텐데. 큰어머니가 소파 한쪽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동정 어린 톤이 어색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어머님과 큰어머니, 작은어머니가 함께 요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드리려고 했죠. 지혜야, 너는 앉아 있어. 요즘 마음고생이 심할 텐데. 어머님이 저를 말리시면서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그래도, 아이고, 우리 며느리 팔자가 왜 이럴까?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꾹 참고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모든 식구가 둘러앉았어요. 큰아버지가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건배를 제의하셨습니다. 자, 다들 모처럼 모였으니까 건배나 하자.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경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성이 처가 쪽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 큰아버지가 갑자기 화제를 꺼내셨어요. 어머님이 살짝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게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사업 정리가 좀 복잡하게 됐나 봐요. 아, 그래? 어떤 사업을 하셨는데? 부동산 쪽이었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머님은 말을 흐리시며 제 쪽을 힐끗 보셨어요. 마치 죄송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그 눈빛에는 묘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빚이 좀 남은 거야? 작은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글쎄요.
정확한 건 아직 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성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지성 씨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간에 말하는 것과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거든요. 어머, 5억이나? 큰어머니가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럼 지혜가 그 빚을 다 떠안게 되는 거네? 상속 포기를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그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달라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참 안 됐네. 지혜도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겠어. 그러게 말이야. 요즘 세상에 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친척들의 대화가 제 위에서 오가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혹은 제가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지성이가 착하니까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요즘 남자들은 처가 쪽 문제에 안 끼어들려고 하는데 지성 씨는 그런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자신이 큰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혜야.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네, 어머님. 친정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니?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없어? 그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엄마도 여유가 없으세요. 그래도 시장에서 장사하시니까 조금씩이라도 모아둔 게 있을 텐데. 이런 급한 상황에서는 가족이 도와줘야지. 어머님의 말씀에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럴 때 친정에서 안 도와주면 언제 도와주겠어. 시장 장사로도 몇십 년 하시면 제법 모아두셨을 거 아니야. 친척들이 하나둘 거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혜야, 친정에서 얼마 정도까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큰아버지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한 1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30년 넘게 장사하셨으면 어머님이 추측하듯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지성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정도면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지성 씨가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좋은 소식을 들은 것처럼요. 그럼 지혜가 친정에 가서 한번 말씀드려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지. 어머님의 목소리에 강요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는 제안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가난한 며느리라고 부르며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친정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요.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5억 빚이면 1억으로도 부족하지 않을까? 작은아버지가 걱정스럽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나머지는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되고. 맞아. 젊으니까 할 수 있어.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친척들은 벌써 제가 친정에서 돈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까지 세우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위로해주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는 위로나 걱정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익 중심적이었습니다. 지혜야, 괜찮지? 얼굴이 안 좋은데 어머님이 마치 걱정하는 척하며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짜 걱정은 없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럼 언제 친정에 다녀올 수 있겠어?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안에, 그래, 그렇게 해. 어머님께 우리가 안부 인사도 전해드리고, 어머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마치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성 씨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실험이 성공적이었어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했을 때, 시댁 식구들이 보여준 반응은 가족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정하는 척 하면서도 결국 관심은 돈이었고, 위로하는 척 하면서도 결국 목적은 이용이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이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제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이었던 거예요. 내일은 정말로 친정에 가야겠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원하는 이유가 아니라 엄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이제 다음 단계를 계획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성 씨는 편안하게 잠들어 계셨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이런 새벽 시간에 깨워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마당에 누워 별을 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지혜야, 별은 왜 밤에만 보일까? 낮에는 태양이 너무 밝아서요. 맞아. 하지만 별은 낮에도 똑같이 거기 있어.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당시엔 단순한 과학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제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던 거였죠. 진짜 중요한 것들은 항상 거기 있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보려면 적당한 어둠이 필요하다는 것.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엄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는 벌써 깨어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장사를 하셨으니까 몸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으셨겠지요. 지혜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젯밤 일이 아직도 생생해서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거든요. 어제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친척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까지요. 엄마는 중간중간 그래, 하고 짧게 대답하시며 들어주셨어요. 화가 나지도 않으시고,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계셨던 일인 것처럼요. 엄마, 저 이 거짓말이 저를 삼킬까봐 무서워요. 한참 말을 한 후에야 제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 제가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을 지키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거짓은 너를 숨기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내 진짜를 꺼낼 기회를 주는 거야. 엄마의 말씀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넌 송지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어. 200억이라는 돈 때문에 모든 게 가려져 있었거든. 엄마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보고 있는 거야.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천천히 물러가면서 세상이 다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네가 스스로 충분히 단단해질 때까지
그리고 진짜 내 편인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될 때까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엄마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거짓이 저를 숨기는 게 아니라 진짜를 꺼내는 기회라는 것.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일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반에서 돈을 잃어버렸다는 소동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용돈 5천 원이 사라진 거였죠. 선생님은 범인을 찾기 위해 한 명씩 불러서 물어보셨어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은 아니라고 했지만 의심받는 아이가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였거든요. 그때 저도 그 친구를 의심했어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을 가져간 건 전혀 다른 아이였어요. 오히려 집안 형편이 괜찮은 친구였죠. 그때 느꼈던 부끄러움을 지금도 기억해요.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조건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정말로 양평에 있는 친정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원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마당에서 엄마가 김장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배추를 다듬으시는 엄마의 손길이 능숙했습니다. 30년 넘게 해오신 일이니까요. 엄마, 왔구나. 전화로 얘기 들었는데 힘들었겠네. 엄마는 손을 씻으시고 제 옆에 앉으셨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이제 많이 보였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네, 엄마.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엄마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상황에 휩쓸려 왔다면 이제는 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좀 더 지켜볼게요.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맞아.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엄마는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진짜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저도 사람인데 가끔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엄마한테 와.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 넌 200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송지혜라는 사람이야. 해가 기울어가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보던 그 석양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다고.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본격적인 시험이 될 거라고. 엄마가 해주신 말씀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어요. 거짓은 저를 숨기는 게 아니라 제 진짜를 꺼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는 제 자신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엄마와의 대화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마음은 한결 편해졌지만 여전히 시댁에서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지혜야, 친정에는 언제 갈 거야? 지성 씨가 매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머님께서도 하루 걸러 한 번씩 안부 전화를 주시면서 같은 내용을 물어보셨죠. 이번 주말에 가볼게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서 토요일이 됐어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주셨습니다. 지혜야, 오늘 우리 집에 와. 큰 집 식구들이랑 작은 집 식구들도 다 모이기로 했어. 네, 알겠어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였어요. 아마 제 일 때문일 거라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로 모든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는 물론이고 사촌들까지 거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자 어머님은 평소와 다른 표정을 지으셨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혜 왔구나. 앉아.
앉아.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마치 주인공 자리처럼요. 다들 모처럼 모였으니까 저녁이나 같이 먹자. 어머님의 제안으로 식사 준비가 시작됐어요. 저도 부엌에서 도움을 드렸는데 친척 어머니들의 대화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래도 친정에서 도움받으면 좀 나아지겠지? 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 모든 대화의 중심은 제가 친정에서 얼마나 돈을 가져올 수 있을지였어요. 저녁상이 차려지고 모든 식구가 둘러앉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풍성한 상차림이었습니다. 마치 특별한 날인 것처럼요. 자, 다들 모처럼 모였으니까 건배나 하자. 큰아버지가 소주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지혜야,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소문은 다 들었지. 요즘 고생이 많다면서. 그 말과 함께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마치 준비된 각본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참 안 됐어. 지혜 친정 쪽도 힘들다고 하더라고. 어머님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요. 그래도 어쩌겠어. 가족인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큰어머니가 거들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위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맞아. 이럴 때 가족이 중요한 거야. 작은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때였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뭔가를 들고 나오셨는데 오래된 서류 봉투였어요. 그나저나 이 서류는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님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며 물어보셨어요. A4 용지 몇 장이었는데 겉보기에도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무슨 서류예요? 지성 씨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이게 말이야. 어머님은 서류를 펼쳐 보이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그것도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였습니다. 서류 한쪽 구석에 큰 글씨로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200억. 숨이 턱 막혔어요. 어떻게 어머님이 그 서류를 가지고 계신 걸까요? 이거 아는 사람 있어? 어머님이 서류를 들어 올리며 친척들에게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그 시선은 계속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뭔데 그게? 큰아버지가 서류를 받아보시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네. 송창수. 이게 지혜 아버님 성함 아니야? 맞아. 그렇더라고. 어머님의 목소리에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200억? 작은아버니가 놀라며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셨어요. 어머, 정말이네. 200억이라고 되어 있어. 친척들이 하나둘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혜야, 이거 뭐야? 지성 씨가 저를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그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내 아버님 서류인데 어머님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압박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디서 이 서류를... 이거 얼마 전에 정리하다가 나온 거야. 어머님은 마치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전혀 우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5억 빚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서류대로라면. 큰아버지가 말을 흐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이상해. 200억짜리 부동산이 있었다면 5억 빚 정도는 문제가 안 될 텐데. 작은아버지도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친척들의 표정이 하나둘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동정에서 의심으로, 연민에서 의혹으로요. 지혜야,
설명을 좀 해줄래?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혹시, 혹시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지성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분노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이 서류가 가짜거나 큰어머니가 애써 저를 감싸려고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어요. 어머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미소에는 승리감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이 서류를 가지고 계신 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아마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혜야, 대답을 안 할 거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어머님의 미소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친척들의 표정에서 의심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시며 제 반응을 기다리고 계셨죠. 한참의 정적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거짓은 너를 숨기는 게 아니라 내 진짜를 꺼낼 기회를 주는 거야.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식탁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뭐 하는 거야? 지성 씨가 당황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리해요. 식사 끝났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빈 그릇들을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어요. 지금 정리할 때가 아니잖아. 설명부터 해봐. 큰아버지가 조금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고구마가 정말 맛있었네요. 어머님이 어디서 사신 거예요? 저는 어머님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마치 방금 전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요. 어머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분명 다른 반응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거든요. 지혜야, 지금 농담할 상황이 아니야. 작은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지성 씨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지성 씨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성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스러움과 답답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거지 거리들을 정리했어요. 젓가락을 가지런히 모으고 컵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물수건으로 식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어머님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네, 어머님.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제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 서류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어? 서류요? 저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 등기부등본 말이야. 아, 그거요. 저는 다시 식탁 닦기를 계속하며 말했어요. 글쎄요. 아버지가 남기신 건가 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어요. 마치 별것 아닌 일인 것처럼요. 남기신 게 아니라 200억짜리 부동산이라고. 큰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오히려 약간 귀찮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반응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죠. 지혜야,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성 씨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지성 씨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지성 씨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화가 나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당황스러움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200억이라고, 내 아버지가 2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서류가 나왔다고.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해요? 제 대답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어요. 분명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식탁 정리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찬장에서 접시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 따라오시며 물어보셨어요. 설거지 하려고요. 그릇이 많네요. 지금 설거지할 때가 아니잖아. 그럼 언제 해요? 나중에 하면 기름때가 잘 안 빠져요. 저는 정말 설거지가 중요한 일인 것처럼 말했어요. 어머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아마 제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지혜야, 네, 정말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어머님의 목소리에 조금의 흔들림이 있었어요. 뭘 말씀이세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순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다시 거실로 돌아가셨어요. 아마 작전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친척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해. 정말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지. 자기 아버지 재산인데 혹시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가짜 서류인가?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해주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갔을 때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성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친척들은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다 끝났어요. 저는 어머님께 밝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승리의 기쁨을 느끼셨던 몇 분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집에 가도 될까요? 내일 학교 준비해야 해서요. 학교? 네. 월요일에 수업이 있거든요. 미술 시간 준비물도 챙겨야 하고요. 저는 마치 오늘 있었던 일이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지성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표정에는 당황스러움과 의욕, 그리고 묘한 두려움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자. 지성 씨가 힘없이 일어났어요. 네, 어머님, 오늘 맛있는 저녁 감사했어요. 고구마 정말 달았어요. 저는 어머님께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아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성 씨가 말을 걸었어요. 여보, 정말 모르는 거야? 뭐요? 그 서류, 어머니가 어디서 구하신 걸까? 지성 씨의 목소리에 의욕이 가득했어요. 글쎄요, 아버지가 남기신 거 아닐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정말로 200억이? 설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는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마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듯이요. 지성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마 제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을 거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어머님이 그 서류를 가지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오늘 이 상황을 만드신 것도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분은 분명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실패한 것을 만회하려고 다른 수를 쓰실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제 진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더 이상 당황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조건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겨울이 성큼 다가와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더 이상 제게 친정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고, 친척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어정쩡한 느낌이었어요. 지성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저를 유심히 바라보곤 했지만, 직접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의심을 거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거요. 어머님이 그 서류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정확히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집에 있는데 지성 씨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네, 알겠어요. 그리고 내일은 어머니 댁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지성 씨의 목소리에 묘한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시댁 분위기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저도 양평에 가려고 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지성 씨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어요. 지금 당장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지금 가도 돼요? 지혜야. 갑자기 왜? 그냥 보고 싶어요. 1시간 반 후, 저는 양평에 있는 친정집 마당에 서 있었어요. 겨울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마당에서 겨울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화분들을 실내로 옮기고 수도관에 보온재를 감으시는 모습이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엄마, 왔구나. 빨리 들어와, 춥다. 하지만 저는 마당을 천천히 걸어보고 싶었어요. 낙엽이 진 나무들과 시든 꽃들이 겨울의 정취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지혜야,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알아차리셨어요. 엄마, 저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아요. 왜? 지난번에 시댁에서 그 서류 나온 일 있잖아요. 그때 저 정말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어요.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엄마는 제 옆으로 와서 함께 걸으셨어요. 그게 연기였을까? 뭐요? 진짜 내 모습이었을 수도 있잖아. 엄마의 말씀에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혜야, 넌 그동안 200억이라는 돈 때문에 진짜 내 자신을 못 봤어. 돈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만 생각했잖아. 엄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그날 넌 그냥 송지혜였어.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이 편한 대로 행동한 거야. 그런 건가요? 그럼 설거지하고 식탁 닦고 고구마 맛있다고 말하고 그게 바로 진짜 내 모습이야. 엄마와 함께 마당 끝까지 걸어갔어요. 거기에는 작은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만들어주신 거였어요. 엄마, 전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말했어요. 정말? 네, 지성 씨도, 시댁 식구들도. 제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을 다 봤거든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속지 않는 거야.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마음이 다치지만 속지 않으면 마음이 열린 채로 지킬 수 있어. 엄마의 말씀이 깊이 새겨졌어요. 사람을 안 믿으면 혼자가 되지만 속지만 않으면 진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거든. 해가 더 기울어져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차가운 겨울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 넌 충분히 단단해졌어. 200억 이야기는 언제 해야 할까요? 그건 네가 정할 일이야.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그 돈은 네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는 네가 어떻게 사는지가 보여주는 거야. 엄마와 마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이 모든 걸 가르쳐 주셔서 고생했어. 우리 딸,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시댁과의 관계도, 지성 씨와의 관계도 쉽지 않을 테고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돈이 많은 송지혜도, 돈이 없는 송지혜도 아닌 그냥 송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저를 속이려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성 씨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차를 끓여 마시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당장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갈 거였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요. 그리고 나서는 진짜 저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요. 엄마가 해주신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속지 않는 것. 그게 너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제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준비도 되어 있었고요. 새해가 오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송지혜로서 말이에요. 여러분, 소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죠. 넘어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건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늦어도 결국 승리한다는 걸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